안녕하세요. 예, 가족시요. 마지막 장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아, 윤리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치료의 윤리 원칙, 그리고 이제 비밀 보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윤리 문제가 중요한 것처럼, 상담에 있어서도 내담자의 기본 권리에 대한 상담 윤리가 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어디까지, 어떤 범위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상담으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득이나 또 위험 부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해주는 것이 합당한 윤리가 되죠. 특별히 상담할 때 녹음을 한다든지 녹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내담자에게 허락을 받고 가능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상담자가 선택하고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하면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을 당하고 또 사생활 보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비밀 보장에 대한 원칙은 대단히 중요한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허락을 받고 또 비밀 보장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 거죠. 치료자가 내담자의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얻은 정보를 내담자 사전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자녀들의 문제를 부모에게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생활의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내담자의 허락을 받고 비밀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철저히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비밀 보장의 어떤 약속도 필요하고 비밀 보장의 어떤 한계성, 어디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한계성도 중요하고 또 비밀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어떤 손상을 입힌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어느 기관의 센터에 이야기를 해야만 된다. 또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약속을 사전에 해야 합니다. 또 치명적인 어떤 질병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을 누설하면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자기만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질병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반드시 신고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비밀 보장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원칙에 입각하여 비밀을 분명하게 지킬 것. 또 어떤 경우는 비밀을 또 지키지 못해야 하고 또 신고해야 할 것, 이런 것에 대한 한계성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치료의 대화에 관한 비밀 유지 특권, 이것은 상담 과정 속에서 치료 과정 속에서 알게 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치료자가 치료 과정 중에 알게 된 내담자의 어떤 정보들을 내담자 사전 동의 없이 법정 소송 중에 증인으로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내담자의 법적 권리. 사실은 상담하면서 내담자는 자기의 모든 사생활에 대한 것, 심리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가족적인 문제, 자기만 알고 있는 아주 내밀한 그런 사소한 이야기까지 상담자에게 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해야만 어떤 관계 회복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성장이라든지 문제 해결 같은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다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상담자가 내담자를 물론 사적인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겠지만 잘못된 곳에 그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자기 어떤 사적인 목적으로 그런 치료상의 대화를 함부로 누설하는 것은 분명히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윤리 강령 같은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중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또 상담자가 내담자와 어떤 성적인 문제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엄격하게 그런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담자가 뭐 전문가든지 감독이든지 내담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 자격을 박탈하게 되는 그런 규정들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다뤄야 되고 또 그렇게 사적인 문제는 비밀 보장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성적으로 어떤 유혹을 한다든지 자극을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상담자는 잘 대처해서 그런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 유지 특권의 예외 사항도 이제 있는데 내담자가 신체적 자해를 한다든지 타해를 한다든지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이거는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경찰이나 가족이나 어떤 중요한 기관센터에 반드시 신고하고 알려야 할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는 거죠.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노인 등 보호 대상자에 대한 학대나 유기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주장이 될 때 아동 학대, 뭐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이런 연약한 노약자들에 대한 유기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오늘날 반드시 또 법적으로 신고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게 됩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 학대나 폭력이나 위험성 등을 이유로 법원이 명령을 할 때, 이럴 때도 비밀 유지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신고하고 알려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상담 시 상담 과정, 치료 과정 속에서 내담자는 자기 아픈 마음을, 자기 문제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또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비밀 유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담자도 자신 있게 또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얘기할 수가 없게 되겠죠. 상담자는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비밀 유지하는 태도를 늘 연습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전하지 않는다. 비밀은 사소한 것일수록 잘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담자에게 또는 타인에게 이것은 발설될 수도 있고 비밀이 아닌 공개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치료의 주요 원리 원칙, 윤리 원칙이 있는데 전문성과 품위의 문제 그렇습니다. 전문성과 품위가 꼭 필요하죠. 우리가 분명히 어떤 전문가다운 그런 권위와 신뢰와 또한 그에 맞는 지식과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인간에게는 품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권위를 갖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품위 그런 분명한 어떤 신분과 자세, 전문성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훈련생 및 연구 대상에 대한 책임, 그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또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는 훈련생이나
또 연구 대상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기본적인 그야말로 어떤 사제관계라든지 교육생과 지도하는 교수의 관계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을 또 의무를 잘 갖추고 해야 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가족치료 전문직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일반적인 그런 지식도 필요하고 관계상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또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잘 남용하지 않고 잘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임들이 분명히 따르게 되겠죠. 비용에 대한 합의, 이것도 사전에 어떤 상담센터라든지 기관에 자기들이 정한 어떤 법적인 그런 내규라든지 규정에 한해서 미리 사전에 상담을 하기 전에 예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홍보,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지,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어느 범위에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홍보도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가족치료의 원리이고 또한 윤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도 인간에 대한 관계의 문제고 사생활의 문제이기도 하고 비밀에 어떤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가족치료의 어떤 윤리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족치료의 윤리적인 어떤 딜레마, 문제점들이 있는데 누구를 내담자로 볼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가족치료 안에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어떤 특별히 문제가 있는 어떤 IP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상담을 하다 보면 치료 과정 속에서 IP만의 문제가 아닌 부모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이제 크게 부각될 수도 있는데 누구를 중심 내담자로 볼 것인가 그런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따르게 되죠. 체계로서의 가족에 초점을 두는 입장, 예, 체계라는 것은 어떤 상호 관계, 상호 의존의 입장에서 가족 전체를 한 묶음으로 그렇게 보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또 가족들 개인의 어떤 균형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 가족이라는 어떤 단위와 또 가족 안의 구성원인 개인의 어떤 가족과 개인의 균형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복지에 어떤 초점을 두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다. 한 개인 가족이라는 전체보다는 개인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복지, 개인의 어떤 권리, 의무를 중요하게 보는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가족 치료의 관점에서 내담자를 중심적으로 볼 것인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내담자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내담자는 이렇게 우리 가족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는 결과 그야말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수용이 되고 어떻게 가족 문제를 다음 차원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비밀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예. 고지된 알려진 그런 동의가 필요하고 비밀 정보를 다루는 방법도 이제 필요한데 비밀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숙제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비밀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주 중요한 문제 어느 선까지 비밀로 할 것인가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런 이제 한계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이중관계는 어디서부터인가 모든 것을 공적인 것으로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내담자는 사적으로 뭐 개인적인 만남을 전혀 가지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이중관계로 볼 것인가? 그런 차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정신과 진단명이 가족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가 이런 질병으로 판명이 났을 때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뭐 이렇게 진단명을 내리게 되면 가족관계 안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가족 안에서 환자다. 환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환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면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관계성에 있어서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치료자에게 당연한 것이 내담자에게도 당연한 것인가. 치료자는 용어라든지 내담자를 바라보는 것이 일상적이고 늘 많은 내담자를 바라보는데 당연하게 어떤 문제를 받아들이지만, 내담자는 자기 문제가 유독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자기만의 개인적인 특별한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해결된 문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상담센터에 의뢰할 것인가? 그냥 둘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남아있는 미해결의 문제들, 상담에 있어서, 가족치료에 있어서 윤리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툴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기준이나 어떤 틀이 없으면 굉장히 상담자로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슈퍼바이저나 상담협회나 자기가 속한 상담센터 기관에서 정한 어떤 윤리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윤리 기준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훈련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